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사후 세계를 혹시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미스테리라고 불리워지지요. 자, 그런 일들을 사건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해 왔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딱 펴서 하늘을 딱 가리우면 무궁무진한, 하늘에서 볼 때는 정말로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이 한 치짜리 손바닥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늘이 안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를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다뤄볼 사건은요,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입니다. 사건 개요를 좀 먼저 볼게요. 2003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6년 됐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이발소에서 여주인 A씨 당시 43세였거든요. 여주인 A씨가 목 왼쪽 아랫부분을 흉기에 딱 한 번 찔립니다. 한 번 찔린 상태로 살해당합니다. 경동맥이 지나가는 곳을 정확히 찌른 거지요. 자, 범인의 지문도 없고요. 족적도 전혀 없고요. 어떤 걸로 찔렀는지조차 흉기도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건물과 이발소의 CCTV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던 거고요.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목격자도 전혀 없고요. 2019년 현재 16년째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여동생이 발견을 합니다. 최초 신고자가 여동생이에요. 자, 이발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이루어진 상가이고요. 그 상가 이름이 미진상가 A동, B동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B동 지하 1층에 이발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요,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계양대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번화가예요. 굉장히 큰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있지요. 대로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봤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범인은 어쨌든 이 범행 직후에 빠져나갔을 텐데 어두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들어갔으면 찾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히려 번화가고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역으로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아침 8시에서 낮 12시 사이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 시간대, 그냥 섞여서 나갔을 수도 있다. 으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오히려 힘들고 목격자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발소가요, 퇴폐업소였어요.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퇴폐업소. 자, 이 사망한 여주인 A씨는요, 사건 발생 딱 1년 전에, 1년입니다. 자,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고, 1년 됐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벌어지겠지요. 잘 들으세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기존에 하던 이발소를 인수해요. 그리고 여동생이 가끔 도와주었다라고 하는데 퇴폐 이발소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좀 상상이 될 수가 있지요. 자,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의 손님만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잘 안 됐죠, 장사가. 이 당시에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사업 도산으로 인해서 빚 때문에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고요. 이 부부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하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망한 A씨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자, 여주인이 살해가 되니까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모두 이제 투입이 돼서 수사 전담반까지 편성을 해요. 자, 그래서 수사를 하지만 범인이 안 잡힙니다. 자, 이 당시에 사망할 상태의 여주인의 모습은요, 이발소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다라는 건 일을 하는 도중에 숨진 게 아닐까? 손님이 살인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지만 평소에 그냥 가운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을 통해서 정확히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기를 드나들었던 손님들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건물 4층에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인력사무소에서 약 한 10명 정도의 사람을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을 해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주인이 없을 때 하루에 한 3, 4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들어갔을 때 영업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가운을 입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1차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고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습니다.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저항한 흔적도 없는 걸로 나와요. 한 퀴에 사망에 이르게 했지요. 급소를 찔러서. 그러니까 저항한 흔적은 당연히 없는 게 맞고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체를 부검을 해가지고 정액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던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요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니까 뭐 터치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졌을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성폭행 당한 정황이 전혀 없다라는 건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는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한 방에 찔렸으니까 저항은이 없었고 성폭행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었다. 그리고 사라진 돈도 없었다. 이것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니까 있어봐야 푼돈이 있었을 것인데 그 푼돈 때문에 뭐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쨌든 강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강도의 목적 아니고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리고 한 퀴에 찔렀으니까 저항 흔적이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범인의 지문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신발 자국도 안 나와요. 또 중요한 건 흉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로 찔렀는지에 대한 목 부위를 찔른 점으로 보아 출혈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목의 아랫부분을 목 왼쪽의 아랫부분을 정확히 찔러서 경동맥에 파손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가 분출돼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이 과다출혈이에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거든요. 그런데 피가 뭐 낙하흔, 비산흔 이런 거 이제 사건 분석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쫙 퍼져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완전히 분출해야 되는 피가 많이 산계돼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굉장히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했다라는 건 뭘까요? 다른 데서 사망을 해가지고 여기다 유기를 하지 않는 이상 치우고 나간 거지요. 깨끗하게. 이 치우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퇴폐 이발소는 보통 침대가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마사지샵처럼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마사지샵에 침대 하나하나가 있는 사이에는 커튼이 쳐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왔건 손님이건 어쨌든 들어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한 사람이 지금 사건을 친 걸로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에 손님이 또 있어요 없어요 이런 대화 정도를 통해서 알아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내가 흥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죽이고 그냥 도망갔다 이랬으면 옆에서 손님이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지요.
미리미리 알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손님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잠복해가지고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토킹 어바웃을 통해서 손님이 나밖에 없다. 또는 범인이 2인 이상이라면 우리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를 빼고 나머지의 손님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사건이 진행이 된 거니까 들어가서 일정 시간은 퇴폐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았든지 현금을 내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후에 사건이 벌어진 걸로 추정이 돼요. 그 이후에 어쨌든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든 계획적으로 살인의 목적을 들어와서 저질렀든 두 가지의 경우의 수 둘 다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사망 추정 시각이 16일 밤 늦게부터 17일 오전 점심까지 오전 시간, 그러니까 밤 늦게부터 새벽, 그 다음날 오전 시간까지 이르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침 8시 조금 안 된 사이, 즉 아침 7시 30분에 동생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한 시간은 통화 이후 오전 아침 한 8시부터 점심 12시 전이지요. 8시, 9시, 10시, 11시. 이 시간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아내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나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대로변이면 예를 들어 새벽에 나가면 눈에 좀 띌 수가 있겠지만 오전 8시, 9시, 10시에 살인을 하고 한 9시, 10시, 11시쯤에 나갔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보이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군중 속으로, 행인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발소 여주인이 반항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예리한 흉기에 단 한 번 찔려서 살해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초에 청부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남편을 용의자로 봐요. 자, 집중 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문 살해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고 한 방에 찌른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양팔을 잡고 앞에서 찌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범인이 한 두세 명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청부살인을 목적으로 이 이발소에 들어와서 두세 명이 계획을 하고 사망케 이르게 하는데 보통 뭐 두세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일단은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도 가능성이 없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의 최초 수사의 방향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층의 인력사무소를 출입하던 건설 인부, 그 다음에 이제 우범자, 동종 전과자 등 10명 이상의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수사를 했지만 알리바이가 다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시신을 최초 목격하고 신고를 한 여동생도 의심을 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형부가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면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이발소에 들렸는데 언니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주변에서 굉장히 오래 장사를 한 상인 부부의 말에 의하면 범인이 잡혔다라고 들었는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몇 년 지나고 해요. 모 기자한테 인터뷰를 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남편이 범인이다라고 다 본 거지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요, 지방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 A씨는 부평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액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 A씨가 죽으면
이 단독주택을 3억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유산이 남편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업 실패로 진 이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노리고 아내를 사망케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요. 처음에. 또 하나, A씨와 남편이 그 당시에 서로 별거 중이었어요. 별거라는 건 뭡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부부라는 건 상속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리고 아들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남편의 알리바이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평소 주변 상인들과 왕래도 없어요, 이 A씨가. 그리고 원한을 산 일도 별로 없었다라고 하고, 그 상가 안에서 말을 섞고 이러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주인이 살해된 뒤에 이 지하 1층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곳이라 임대가 잘 안 돼서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호프집이 하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도 그 얘기를 하고 주인도 그 얘기를 하고 두 명 이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2달인가 몇 개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사를 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범인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분석을 해보자고요. 경찰의 수사는요, 알리바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주변 어떠한 상황이었냐를 토대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는 상황을 확대를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자, 보세요. 먼저 각각의 입장의 차이의 어떤 상황을 한번 확대해서 분석을 해보자고요. 퇴폐 이발소를 아내가 합니다. 그런데요, 둘이 이혼은 안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별거한 상태였고 따로 살아요. 아들도 있는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사성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요.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퇴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 이 퇴폐 이발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이 그러한 이유로 부부싸움이 생겨서 별거에 이르게 된 것인지, 남편이 사업의 실패로 많은 빚을 지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아내가 정말 힘들지만 퇴폐 이발소를 시작하게 된 건지, 그 원인이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와 가정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동생까지 퇴폐 이발소에 와서 일을 돕습니다. 이혼을 안 한 상태였죠. 남편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진 상태라면은요, 이 남편이 또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빚은 얼마나 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빚쟁이들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빚을 진 건지, 재기불능의 상태인 건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건지. 물론 경찰은 이 수사 사건에 중점을 두고 확대를 시켜나가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찾아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퍼즐을 확대를 시켜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의 주변 사람들, 남편의 가까운 어떤 남편의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파고들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아내와의 정확한 별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아들을 통해서. 자, 이들이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혼인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혼의 관계도 아니었고 별거의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퇴폐 이발소에서의 어떤 일, 그 다음 남편의 사업 실패의 상황, 가 함께 이런 일을 돕는 상황,
어쨌든 많은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입장차, 이런 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단서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지나치게 진술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밤늦게 들어가서 아침 시간까지 머무르다가 만에 하나 손님 중에 한 명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가정.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가정 하나. 그 다음, 이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남편이 살인범이다, 남편이 가해자다 라는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은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건 이 손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요. 그죠?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땐 남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분석을 따로따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 가해자 입장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갔다는 가정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이 우발적인 범행의 가해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이런 유사성행위를 받고 이런 이발소의 유사성행위를 받는 시간이, 손님들이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몇 시대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술 한잔하고 일이 끝나고 잠을 청해야 되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늦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퇴폐 유사성행위를 받고 그냥 잘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마사지샵이나 이 퇴폐 이발소는 그렇게 운영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침대가 있을 것이니까. 자, 그러면요, 밤늦게 들어가서 아침 시간까지 머물렀을 손님이겠지요, 가해자가. 그러다가 중간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경동맥을 한 방에 찔러버리고 살해하고 도망갔다 라는 상황이 이 우발적인 범행의 모 가해자에 대한 가정이 되는데, 보세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퇴폐유발소에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술을 한 잔 했을 가능성도 높지요. 자,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방에 경동맥을 찔러서 목 아랫부분을 한 번 딱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럴 가능성이 물론 우연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높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연히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 불행하게도 칼잡이야, 전문가야. 그래서 그렇게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지요. 자, 그런데 족적이 없어요. 족적이 없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흉기가 없어요. 그 다음 낭자된 혈흔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한 방에 찔러 죽이고, 족적이나 흉기는 내가 챙겨가고 가지고 온 거이든 아니면 그 이발소 안에 있던 과도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거를 걸릴까봐 들고 나갔을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족적이나 흉기, 낭자된 혈흔이 이토록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라면 이 사람이 출근 시간대나 아침에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유유히 사라졌을 것이고 이 근처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CCTV도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물론 족적을 본인이 지우고 낭자된 혈흔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갔을 가능성도 나갔을 거밖에는 지금 추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찌르고 봤는데 그냥 한 번 찔렀는데 어떻게 급소를 내가 찔러서 한 방에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놀랬겠지. 근데 나는 여기를 도망가야 되거든. 다시는 안 오면 돼.
안 오면 되는데 보세요. 족적을 지웁니다. 족적을 지우고 흉기를 챙깁니다. 가져왔든 아니면 그 앞에 가져왔다라면 계획이 되는 건데 우발적인 범인이라면 거기 있는 흉기를 썼겠지요. 그럼 본인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지문을 없애기 위해. 낭자된 혈흔을 지웁니다. 족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화장실 세면대 안에 혈흔 반응을 해보니까 나오는 게 이 범인에 대한 어떤 흔적이 전혀 또 세면대에도 없어요. 거기서 피를 닦거나 그랬을 것으로 보고 경찰들이 했는데, 자, 가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죠. 여러분들이 가해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저녁 때 들어가서 그냥 기분 좋게 유사성행위를 받고 거기서 잤어요. 아침 7시 반까지 적어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살아있었으니까, 여동생과 통화했으니까. 잤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찔렀는데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굉장히 놀랬을 것 같지 않아요? 가해자가? 한 방에 찔러서 뭐 불행하게도 그 사람 칼잡이였었더라도 놀랬겠죠. 살해 고의가 의도가 없었다라면은요, 계획이 없었다라면은, 살해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를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유서성현이 받고 했다고 우발적으로 시비가 붙어서 죽였다라면은요, 놀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족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낭자된 혈흔이나 어떤 흉기를 이제 증거를 인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침 시간입니다. 족적을, 이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는 지워야 되는데요, 이 지우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를 빨리 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족적이나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나올 만큼, 이렇게 완전하게 흔적을 지우고 나갈 만큼 치밀하게 지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걸릴 거에 대비해서 완전히 다 지우고 나가자. 누가 오든 말든. 누가 오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누가 올 수도 있잖아. 상가니까. 보세요. 4층짜리 상가거든요. 4층짜리 상가의 지하라고요. 아침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빨리 도망가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좀 흔적을 빨리 지우는 게 먼저일까요? 진퇴양난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발적인 범행의 가해자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저 같으면 막 굉장히 많이 이게 빠르게 닦고 나서 나가기는 할 텐데, 정말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올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닦고 있고 앉아 있을 정신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증거가 어느 정도 좀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침대에서. 침대에서 머리카락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제 청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에 청부를 했다라면요, 남편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청부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하시겠습니까? 청부업자한테? 여러분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쏘겠습니까? 경찰 조사가 그래요. 청부가 아니냐, 사람을 죽인 걸로 봐서는. 그런데 전화 기록도 없고 통장 기록도 없다라고 조사를 발표를 하거든요. 현금으로 주겠죠. 만약에 남편이 의심이 갔다라면 알리바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편의 재정적인 돈의 흐름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갔어야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 혹시 들어보셨지요? 이 자기의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해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까지 들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절단하는 거는 부지기수고, 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자기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릅니다. 강도, 살인, 방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강력 사건을 일으키는 인간 간의 문제에 있어서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오죽하면 자기 다리를 절단해서 받아내려고 할까요? 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서 그 가게의 호프집의 사장과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달 일을 안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자, 원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또 제가 프로파일링을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항상 가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목격자의 입장, 주변인의 입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들어가는 방법,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자, 미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범인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자,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미친 듯한 프로의식과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라면 귀신의 소리도 들어야지요. 귀신이 있다 없다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걸 알기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환청이 들렸고 그런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요. 그런데 종업원도 듣고 사장도 듣고 그래서 몇 달 일하지 않고 실제로 나가버려. 그럼 만에 하나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적게 들린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가끔 들린 건 아닌 거잖아요. 나갈 정도니까. 자, 귀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밤마다 그런 소리를 왜 냈을까요? 왜 들려줬을까요? 들어달라고 했을까요? 억울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요, 우발적인 살인, 내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 의한 살인에 의해 내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혹시 모를 남편의 청부로 인한 살해, 그게 만약에 살해의 원인이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은 더 억울합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은요,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10억 원 내외가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별거 상태였어요. 이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봅시다. 형부가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가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동생의 진술입니다. 형부가 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보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별거 상태였는데요. 퇴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인에게 연락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연락을 시도를 했었고 연락이 안 되니까 왜 굳이 여동생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가보라고 했었는지, 그 남편의 정확한 이유와 상황이 어땠는지 경찰들이 조사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했었다면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청부를 했다라면 그러한 이유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과연 이전에도 평소에 얼마나 이 별거 상태인 부인에게 연락을 했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인지, 혹시 다른 것이 궁금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단순한 알리바이만 보지 말고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시간, 공간으로 확대를 시켜서 추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대시켜서 조사하는 과정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사기. 돈은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지요.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이 먼저가 맞지요, 돈보다. 하지만 돈도 사람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라는 걸 하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나는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건 그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할 때 단순하게 시간, 공간, 진술, 그 시간에 있었냐 없었냐 알리바이만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재정 상태, 돈의 흐름, 관계, A가 B를 보는 관계, B가 A를 보는 관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A와 B에 껴있는 C의 관계도 역시 입장차가 다를 수가 있어요. A가 C를 보는 관계, A가 C를 보는 관점, B가 C를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C가 A와 B를 각각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정말로 중요한 단서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작은 뿌리가 땅바닥에 보이지만 그냥 뿌리구나, 내가 보이는 건 10cm인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보면 당겨지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면 당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다른 단서를 찾지 말고 굴삭기를 동원해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그 뿌리의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뿌리 덩어리가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범인은 있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잡지 못하고 있지요. 국가 권력은요, 국민을 위해서 범인을 잡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야 됩니다. 꼭 잡아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야지요.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사고의 확대, 그 다음 A, B, C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 어떤 정확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알아야 돼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경찰입니다,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하고 그냥 뭐 말고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내가 떡장사로 가장을 하고, 내가 보험 외판원으로 가장을 하고, 택배기사로 가장을 하고, 인근 이웃집 주민으로 가장을 해서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탐정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발적인 범행에 의해서 살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였고 나는 빨리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내 신분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것보다 이 증거를 없애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우발적인 범행에 의한 사건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파고 들어가야죠. 내가 그냥 도망가가지고 어디 뭐 밀항을 해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고 아침이 됐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범행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가까운 상가 안에 있는 주변 상인일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A, B, C라는 가능성을 보고요, 각각 다 파고 들어가 봐야지요. 그래서 이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것에 계속 힘을 실어서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증거를 은닉하고 이러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나갈 때 주변 상인들 얼굴에도 띌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빨리 안 나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인 건지. 저 같으면 바로 도망가는 거에 먼저 좀 무게를 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하이고 퇴폐 이발소이고 사람이 전혀 안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은닉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을 에 대한 어떤 조사, 수사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넓혀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으니까 억울하겠지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의 차이에서 이런 우발적인 제3의 범인인지, 만에 하나 남편이 범인이지, 어떤 게 더 억울한지,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 걸 듣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